예, 아무래도 요즘 전 세계를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미국발 관세 폭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해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주 죽을 맛인데 미국의 그 동맹, 우방 가리지 않고 무역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했어요.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를 향해서 기본 관세 10% 인상, 그리고 나라마다 또 차등해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또 바뀌었어요.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호 관세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90일로 유예하겠다 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할 얘기를 위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기본 관세 10%는 내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상호 관세라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관세 모든 크로스 보드 해가지고 10% 주고 그다음에 개별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이제 책정하는 건데 상호 관세는 뭐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지금 막 설왕설래해요.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거 뭐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 거의 제로로 만들기 위한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공식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만든 겁니다. 그 무역 대표가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 나는 이렇게 책정할 것이야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 부죠 USTR이 이제 설명한 공식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당 국가 수출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제 해당 국가에 수출해. 그러니까 해당 국가가 이제 수입액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그 한국이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 액은 1,354억 6천만 달러니까 660억을 1,354억 6천만 달러로 나누면은 0.49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50%가 되죠. 약 49%니까 50%인데 50%를 반으로 쪼개서 25%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관세 10%, 상계 관세 25%에서 35%를 낸다. 근데 이번에 90일 유예된 거는 이제 이렇게 조건을 내렸으니까 상계 관세를 까고 싶으면 이제 무역 협상을 개별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90일 유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25%서부터 이제 우리는 까나가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잘 해가지고. 자, 그러면 USTR는 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번 그냥 관세만 제로로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상계 관세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붙이는 관세도 있지만은 그 관세 말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관세 장벽이 중요한 컨셉인데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Non-Tariff Barrier라고 NTB라고 불러요. 요것도 이제 상호 관세율에 반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미 무역 적자의 관세뿐만 아니라 NTB도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TB가 뭐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관세를 제한 무역 제한 조치예요. 관세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이제 무역을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제 장벽, 환경 심사, 소비세율 차이, 그다음에 규정 중수 장애물 및 비용, 그다음에 환율 조작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비관세 장벽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런 거죠. 미국산 트럭을 수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미국의 그 큰 트럭은 안 돼. 요게 이제 환경 규정이 이제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거까지 놓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관세율보다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보면 더 해체하는 쪽에 방점을 찍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4월 2일 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25% 이제 뭐 상호 관세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어제 날짜 일주일 지난 뒤에 4월 9일 어제 또 발표하기를 그러나 90일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일주일 뒤에 90일 유예한다라고 발표하려고 작전을 짜는 건지. 저는 이건 트럼프의 고도의 그 장기적인 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협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한번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시장에 한번 충격을 세게 준 다음에 하니까 이제
갑자기 7군데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먼저 저요 제가 먼저 협상할게요 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때 오케이 그럼 90일 이후에 이런 거죠. 이게 밀당이 보수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일단 뭐 70개 나라한테 그 90일 유예 기간을 준다고는 하면서 중국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90일 유예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제일 이 트럼프 머릿속에는 중국을 겨냥한 정조준한 그런 그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관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전쟁의 핵은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반중이고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만드는 국제 시장에서 쫓아낼까?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워낙에 결합돼 있으니까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딱 이제 사실상 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왜냐? 그럼 중국이 왜 그러냐? 앞서 언급한 NTB 비관세 장벽 물론 환율 조작도 하고요. 지적재산권도 뺐고요. 강제노동도 하고요. 원산지 규정 모든 무역에 관련된 이런 공정무역 조치들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주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무역 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목표죠. 어떤 식으로 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질서를 이제 회방을 하냐? 중국에다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제3국 뭐 베트남, 뭐 필리핀 혹은 인도에다가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제3국의 어떤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간 거죠. 배후 침투를. 근데 이게 원래 불법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WTO에서 제소를 해도 이거 맨날 뭐 시간만 걸리고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이 도망갈 틈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제도를 만들면 중국은 또 그걸 회파하기 위해서 다른 또 꼼수를 쓰고 이게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 관세 폭격을 해서 이제 중국을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포획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어쨌든 그 이 미국의 애플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조립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이 애플사는 무관세였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애플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도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관세 전쟁의 핵심은 중국 잡기인데 디커플링인데 중공이 이렇게 이제 공정무역 질서를 해치는 이런 이제 편법을 쓰는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공에서 거의 노예 노동에 가까운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면은 소비자는 좋지만 미국 내 애플 생산 시설 및 산업은 공동화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애플이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좀 공장을 지어라라는 그런 약조를 받았나 봐요, 암묵적. 그거 조건으로 이제 무관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 트럼프 2.0은 그런 거 안 통하거든. 이제 안 속는다 이거죠. 이제 대기업들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이제 안 속는다 해서 예외 없이 애플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이니까 중국 공장에서 나오니까 이건 중국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사는 미국 회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해방의 날 이후 생산 의존도가 높은 이제 애플은 이제 관세를 이제 뭐 지금 뭐요 최초 54에서 160% 이제 넘어갔잖아요. 160% 관세를 때려 맞아야 돼요. 애플은. 그래서 중국 관세 160%를 피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도에 있는 생산 시설. 인도는 지금 26%밖에 안 돼요. 관세가. 그러니까 26% 관세 맞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포획망을 넓게 짜놔야 관세를 이렇게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하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 내에서 지어라. 애플도 뭐 인도나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하지 말고 온쇼링 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오프쇼링이면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들 다 해외로 보낸 거 아닙니까?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미국으로 오면은 조금 고통이 심하니까 오프쇼링을 1단계로는 중국이 아닌 그래도 미국과 동맹국 인도죠. 그래서 프렌드 쇼링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번 트럼프 2.0의 무차별 관세 폭탄은 인도에 있는 것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공장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온쇼링을 위한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단계적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무역을 이제 개별 협상하면 막 뭐 정상회담 할 때까지 의제가 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한 큐에 해결하는 거죠. 미국의 최대 소비 시장이니까 다 들어와.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제 2.0과 1.0의 차이예요. 대기업 안 봐준다라는 거죠. 공장 안 지으면 너는 뭐 미국 기업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그 4월 2일 날 그 해방의 날 선포한 이후에 뭐 관세 뭐 나라별로 막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 날 4월 3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그 천일염이 미국으로 이제 갔는데 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천일염을 다 압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관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관세 국경 보호처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 그러니까 천일 우리 태평 천임인데 강제 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 보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압류시켜서 이제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항만에 잡아놓고.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난 2021년 5월에 이제 염전 강제 노동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노예 신한 염전 노예라고 유명해 있었는데 이제 강제 노동은 뭐에 해당되냐면 노예 노동행위 뭐냐면 비관세 장벽에 해당됩니다. 그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안 받겠다라는 거죠. 강제 노동이라는 테마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이제 무역 정책에서 자꾸 이제 협상을 FTA를 맺어도 이게 제대로 미국한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인데 트럼프 2.0의 무차별 관세 폭격의 핵심 어젠다는 뭐냐면 상대국이죠. 요번 천일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NTB 무역 장벽을 해체했음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규제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 국세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세청도 그렇고 그 세금 탈루범한테 이제 과징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국세청이 뇌피셜로 넌 얼마 정도 탈루한 것 같아라고 때려버리면 당사자는 내가 이걸 입증하기 전까지 내가 탈세범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 탈세하지 않았음을. 그걸 이제 행정소송으로 해서 하고 미국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보통 형사소송은 이제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당국 같은 유죄 추정 원칙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처럼. 그래서 네가 비관세 장벽을 해체했음을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는 비관세 장벽이 있는 것이야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번 건은 어떻게 되냐면 입증 책임이 미국 그 CBP가 아니라 태평연점이 돼야 돼요. 태평연점이 우리는 이거 강제노동 안 한다는 걸 미국 법원에서 아마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교 채널로 하는데 저는 그걸 갖고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법원. 과거에서는 이거를 WTO에서 제소를 했어요. 그럼 WTO 국제 그 무역법원에서 이거 해소를 했는데 트럼프가 WTO는 저거 믿을 게 못 된다. 중국이 그동안 무역 질서를 다 망쳐놨는데 제소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WTO를 신뢰하지 않고 직접 미국하고 다이다이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너네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 원전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뭘 얘기했냐면 국세청의 반대인 국외 관세 징수청, 엑스터널 레베뉴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관세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90일 이후에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규제 방식으로 전 세계 무역 상황이나 그 행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WTO에 안 맡기고 미국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태평양전 같은 게 좋은 케이스 스터디인 게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았어. 뭐 외교 채널이 아니라 아마 미국 법원에서 이걸 입증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이 아마 이제 바뀐 트럼프 2.0의 무차별 관세 전쟁의 핵심입니다. 야,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그 땅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다이아몬드 캐고 또 뭐 중동 나라 가면은 어린애들이 앉아 가지고 카페트 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미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비관세 장벽이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시켜 가지고 상계관세 시켜버리니까 그걸로 이제 때려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 3주 전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조현정 기자가 얘기도 했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USAID 국제개발처 이런 데 폐쇄시키면서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칼을 막 휘두르고 그러는 걸 보면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둘이 아주 케미가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생각이 좀 달랐는지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돌보다 못하다, 벽돌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그럼 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트럼프 2.0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맹국 가리지 않고 고관세 때려놓고 1대1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게 이제 밀당으로 해서 하는 건데 요 비관세 장벽은 물론 이제 안보 사회 관련 정책까지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관세라는 어떤 정가의 보도로 모든 이제 그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관세 정책이 딱 나가자마자 이제 그 미국의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막 6조 6천억씩 날아가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대기업 우파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친구들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다 거지 되겠어. 이거 막 주식이 막 이게 요동치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충격법을 주면은 머스크 같은 경우 약간 국합 당근 이제 재벌들 이렇게 달래면서 달래면서 그거군요. 이제 이게 트럼프가 약간 좀 그런 건데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분위기처럼 책찍과 당근을 지금 병행하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랬으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자체도. 근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뭐 헤지 펀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 사람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까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약간 좀 도닥거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드러난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의 이제 핵심 코어가 이제 미국 중산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오프쇼링으로 해서 이제 산업 공장으로 산입하게 미국 이제 백인 근로자들인데 이들은 엄청나게 트럼프를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내 진영은 내가 끝까지 사수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지지자들은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리스트 혹이 제도권 이제 좌우파 부자들을 한 상위 10%가 미국 거래소 주식 8, 90%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은 주식 소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자의 돈을 갖다가 소득 재분배로 이제 중산층한테 나눠주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큰 목표고 그래서 마가 진영의 백인 중산층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네들이 오프쇼링하고 배당금 빠먹고 너네들은 부자로 잘 살았지만 우리는 산업이 공단에서 일자리도 잃고 힘든 삶을 했으니까 너네들은 좀 고생 좀 해도 돼. 약간 어떤 양태가 보이냐면 세대 간 대결이 보여지고 계층 간 대결. 그러니까 부유층과 중산층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결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진행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이제 민중봉기의 어떤 그 그림자만 딱 보여준 거야. 내가 이것까지 갈 거야. 내 핵심 지지층은 미국 중산층이야. 부자들 너 까불지 마. 약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이건 맛배기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그렇죠. 있군요. 그렇게 해야 산업이 다 들어오거든. 그러면 부자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월가들이 메인스트리트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같은 월가들은 배당 수고 다 빼먹어요. 노동자들을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 대한 교정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기독교적 사명인 것 같아. 나 이것만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막 이건 그런 관점에서 이민법도 이제 다 쫓아내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4년 안에 무조건 아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약간 둘이 찢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25%라 그랬는데 아까 저 일부에서도 이준 PD가 이스라엘이 17% 맞았다 그래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이 무역 교역량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으로 계산하면 17%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이스라엘 총 교역 규모가 한 370억 달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수출 품목이 다이아몬드, 그 이스라엘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다이아몬드, 기계 장비, 시각 장비, 의료 장비, 제약, 전자 장비라서 한 220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한 74억 달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연구기관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제도로 된 걸로 보이면은 이스라엘이 주력해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안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첨단 서비스 섹터가 많기 출품목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래 이런 거 그게 한 30%인가 같아요 전체 산업에 여기는 좀 피해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 보면 좀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IT 서비스 업종 쪽이 갖고 제약 이쪽도 이거 그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구 장비, 기계 장비만 조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뭐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물가가 비싼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촬영 때문에 갔다가 햄버거 같은 거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 먹잖아요. 4명이서 4개 햄버거 사 먹으면은 100불 이상 나와요. 여기다 미국발 관세 인상까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삶도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반대로. 반대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좀 이스라엘의 그 소비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2024년 이제 7월 달에 작년이죠. 그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OECD 평균 물가보다 52%더 비싸요.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만 하면 100불이야 그냥. 뭐만 하면 움직이면 100불 이렇게 1000불 나가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유제품 계란은 OECD 평균보다 64%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관세 때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세를 반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른바 이제 그 앞서 언급했던 그 비관세 장벽 NTB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형이냐? 그 존 케이스 스터디가 이제 그 하인즈 케찹이라고 그 미국의 다국적 기업 100년 넘은 하인즈 케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스라엘에 진출을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2위예요. 이스라엘 그 시장에서. 근데 이스라엘 현지의 문제는 뭐냐면 왜 물가가 높냐면 독과점 식품 재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셈이라는 기업인데 여기서 케찹을 만드는데 여기보다 경쟁 가격보다 싸게 지금 하인즈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둘이 이제 시장 경쟁하고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이 무역 경쟁이 아니라 이 독과점 식품 재벌인 오셈은 바로 정부한테 달려가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보건당국에 로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막 규정을 만들어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인즈 케찹은 하인즈 토마토 케찹은 하인즈 토마토 케찹 이제 그거는 이제 토마토 함유량이 21%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규정에 따라서 케찹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오호 그런 식으로. 그럼 규정이 뭐냐 하니까 토마토 함량이 최소한 41%는 돼야 된다. 근데 너는 21%니까 토마토 케찹이라는 그 상호명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요. 상품명 등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41%나 21%가 뭔 차이냐라는 거야. 가격만 싸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독과점 기업이 이스라엘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런 데를 이제 상품 인증원들을 갖다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인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냐? 하인즈는 그냥 너네들은 토마토 시즈닝으로 팔아라. 시즈닝. 양념 뭐 그런 고추장 뭐 이렇게 팔아라. 고추장 명칭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즈닝으로 팔아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하인즈 업체가 100년 된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내수 시장 때문에 상품명을 뭐 하인즈 케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브랜드 파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장 진출을 좀 그 뭐랄까 약간 축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오셈이라는 독과점 기업이 이제 또 시장을 잠식하고 가격 폭리를 엄청 취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오셈에서 일하는 생산지 그 농산물 사람들도 굉장히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수익을 어디도 가냐면 정권 로비, 관료들 로비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가 이제 독점 재벌로 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런 비과세 장벽 때문에 오셈은 엄청난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국민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 살인적 물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해서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니까 이걸 한번 해쳐버릴까 이거 한번 흔들어버리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면요. 가정집 지붕이 전부 다 빨간색 기와로 돼 있어요. 또 그 가정집 옥상에 보면은 하얀색 물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정집 지붕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가정집에 있는 그 물통은 다 하얀색으로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지붕 기와 만드는 회사가 독과점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빨간색 기와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토의 모든 가정집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금 독과점 문제, 이 관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리는 이제 트럼프와 회동해서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에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17%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미국의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봐서 미국 중산층이 거의 붕괴 직전이다. 하면서 약간 미국의 그 온정적인 심정을 이제 대변하면서 나는 시장주의자고 뼛속까지 자유무역주의자인데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면을 세워줬죠. 그렇다고 해서 17% 관세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17% 관세 유지한다고. 물론 이제 유엔을 하고 있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은근슬쩍 네트냐후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을 즐기고 있어요. 왜 즐기고 있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물가는 이제 독과점 기업 때문에 그런데 네트냐후 총리는 이제 시장 경제주의, 자유시장주의 출신이에요. 보스턴 컨설팅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독과점을 깨고 싶어요. 근데 독과점 기업들이 그 로비 자금을 관료들, 정치인들만 대지만 언론에다가 또 엄청나게 돈을 댈까? 최대 광고주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비판을 잘 안 해요. 독과점 문제, 물가, 살인적 물가의 주범인데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 최대 광고주로 돈을 대고 있고 또 야권 정치인한테 정치 후원금을 또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냐후가 이게 시장 개혁을 위해서 이제 뭐 반독점법을 이게 하려고 해도 또 사법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십자포화를 받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제 이런 관세 전쟁,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라는 명분이 나오면은 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시키는 거야라면서 핑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그 어떤 그 배경 비관세 장벽 관세 전쟁 때문에 이거 트럼프가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핑계대고 정치적인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 이제 그 독점 기업을 이제 해체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호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물가를 잡으면은 그 총리는 무조건 이제 종신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오히려 여기를 반기는 거예요.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을 다 이게 정리할 수가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좀 별로 안 좋은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죠 지금. 이게 또 야권의 지지층하고 그 결부가 되거든요. 제도권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자기 정적 제어 척하면서 이것만큼 좋은 키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을 엄청나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워낙 뭐 제조업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파란 지붕 하고 싶어, 나는 노란 지붕 하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지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독과점이 문제인데 이번에 아주 이런 문제들이 해결 잘 됐으면 좋겠네요.